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2026년 3월 30일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중동의 전면전 위기가 닥쳤고 유가는 막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하루 만에 수조 원이 빠져나가며 패닉이 오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을 사러 달려갈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오늘 자료를 보면 금값은 무려 10만 3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식을 파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죠. 네, 우리가 흔히 최고의 위험 자산 혹은 막 투기 자산이라고 부르던 비트코인도 오늘 정확히 똑같은 가격인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과 가장 최신의 위험자산이 완벽하게 같은 가격표를 달고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이 시장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자산 시장의 중력이 완전히 붕괴된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이 붕괴됐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과거의 투자 교과서나 경제학의 전통적인 공식으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극단적인 자산 이동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죠. 위험과 안전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2026년 3월 30일 장마감 리포트와 글로벌 시황 브리핑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고 심층 분석에 나섰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어제 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읊어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찢어진 주식시장, 피를 말리는 유가 상승,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체 자산들의 기이한 동조화까지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글로벌 거대 자본이 지금 당장 어디로 도망치고 있고 또 어디로 돌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지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자료의 행간을 읽어야만 내일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자본 이동의 메커니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발화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국제 유가의 폭주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헤드라인부터가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확전 위험에다가 그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어지는 후티 반균이 위협이 겹쳤어요. 그 결과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1.3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일 대비 2.62달러나 훌쩍 뛴 수치죠. 네, 게다가 시장은 당장 115달러 선까지 뚫릴 수 있다고 막 경고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상황을 1990년 걸프전 수준의 쇼크로 비유하고 있고요. 제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라는 구체적인 팩트도 적혀 있죠.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풀어볼까요? 유가는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중동발 리스크로 이 혈관에 엄청난 혈전이 생겨서 피가 안 통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정확히 아시아 국가들과 전 세계 불황의 공포로 어떻게 직결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져서 기업들 배송비가 늘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인 거죠? 지금 시장을 덮친 건 수요가 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름의 공급 자체가 뚝 끊겨버릴 수 있다는 공급망 쇼크인 거죠. 아, 그래서 1990년 걸프전이 계속 언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공포가 바로 채권 금리를 맹렬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채권 금리요? 아, 리포트에 보면 FICC 시장 동향 탭에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4.4516%로 전일 대비 5bp 상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오른 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겉보기엔 되게 미미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5bp 뛰었다는 건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돈을 빌릴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순식간에 껑충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미국 정부의 돈 빌리는 값이 비싸졌다. 네, 유가가 폭등하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아, 이제 확 정리가 되네요.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석유 수송로가 막히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영원히 안 잡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희망이 사라지니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거고요.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와, 안전하게 미국 국채만 사도 이자를 이렇게 두둑하게 주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굳이 아시아의 신흥국 증시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데이터가 그렇게 처참했군요. 코스피가 무려 2.97% 빠지면서 5,277.30으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5,200선마저 붕괴됐었고요. 네, 코스닥도 3.02%나 하락하면서 1,107.05를 기록했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421만 주, 금액으로 치면 2조 2천억 원어치를 하루아침에 내다 파는 극단적인 패닉셀링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한국처럼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들은 이런 공급망 쇼크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삼성전자가 1.89% 빠지고 SK하이닉스가 무려 5.31%나 하락한 걸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3.93% 오르긴 했지만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투매를 한 건 한국 기업의 실적이 당장 나빠서라기보다는 거시적인 자본 비용이 상승하면서 신흥국에서 자금을 기계적으로 빼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 기계적인 회수 과정이다. 네, 그렇게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가장 뇌정지가 온 대목이 있어요.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느낀 대목인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미국 증시 데이터입니다. 아, 미국 증시 양극화 현상 말씀이시군요. 네. 방금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글로벌 위기가 왔고 채권 금리가 올라서 돈줄이 마르고 있으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져야 정상 아니에요?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미국 다우 지수를 보세요. 오늘 2.10%나 오르면서 무려 역사적인 5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 막 축포를 터뜨렸어요. 네, 다우는 정말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6% 급락해서 29,448.36으로 주저앉았고요. 다우는 5만 시대를 열며 환호하는데 나스닥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현상인 포트폴리오 로테이션이 보입니다. 자산의 대이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대이동이요? 단순히 기술주에 국한된 패닉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밸류에이션 리셋이 진행 중인 겁니다. 나스닥백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지금까지 너무 비싸게 거래됐다는 걸 시장이 깨닫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체질이 완전히 가치주나 방어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시그널이군요. 정확합니다. 빅테크나 성장주들은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담보로 현재의 높은 주가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짚었듯 국채금리가 오르고 전쟁 공포가 덮치면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자가 비싸지니까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거군요. 맞아요. 전쟁 관련 변동성과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맞물리면서 그동안의 묻지마 투자가 끝난 겁니다. 리포트의 섹터별 동향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네요. 기술주와 유틸리티는 1.70% 하락하면서 박살이 났지만 놀랍게도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 섹터가 무려 7.42%나 껑충 뛰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2.00%나 올랐죠. 펜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기름, 그리고 배당을 주는 방어주들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는 거네요. 네, 실물 자산, 방어주로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재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언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 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시장에 미친 팩트만 보자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죠. 네, 맞습니다.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전통산업 친화적인 메시지가 이 국영제 주식들의 상승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자금 동향도 이 거대한 흐름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 달 새 해외 주식 보유액이 무려 1,000억 달러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술주 장세가 끝나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자본이 유턴하고 있는 현상이죠. 네, 황급히 유턴하고 있는 생생한 흔적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닝 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금과 비트코인 이야기죠. 맞아요. 나스닥에서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들, 신흥국에서 도망쳐 나온 자금들이 몽땅 주식시장의 실물 주식으로만 갔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제가 이 리포트에서 가장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전통의 피난처인 금과 최고의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제 느낌엔 이래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랄까,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금고를 낑낑대며 들고 뛰면서 동시에 가장 가벼운 USB를 주머니에 챙겨 뛰어나가는 모습 같달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와, 불이 난 건물에서 무거운 금고인 금과 가벼운 USB인 비트코인을 동시에 챙긴다. 이 비유가 지금 자본시장의 복잡성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과거의 교과서적 논리만으로는 이 위험 회피 국면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전 논리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이 현상은 두 가지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공포로 인한 전통적 안전자산, 즉 금에 대한 수요 폭발이고요.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금고부터 챙기는 본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비트코인만이 가진 구조적인 호재입니다. 리포트에서 ETF 순유입 지속이라는 문구 보셨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이게 단순히 개미들의 투기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제도권 안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 쏠림 현상이 비트코인으로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환율 시장도 기묘하게 돌아가는 거군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5.3원이나 떨어져서 1,445원에 거래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유로화 강세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 돈이 무조건 달러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피난처로 흩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기가 왔다고 무지성으로 달러만 사는 시대가 끝난 거네요. 자, 지금까지 이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현재의 상황을 해독해 봤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정확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잡한 숫자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돛을 올리기 전에 이번 주 일기예보와 레이더를 확인하는 과정 같네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주간 캘린더를 보면 중요한 이벤트가 꽉 차 있어요. 오늘 3월 31일에는 연준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요. 두 리더의 입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올지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하죠. 네, 그리고 화요일엔 미국 졸츠라스,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 예측치가 6,900M으로 하락세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도 발표되고요. 수요일에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미국 실업률이 4.4% 예측치로 발표되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고물가 상황에서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고용지표가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꺾을지 아니면 유지할지 결정지는 트리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 졸츠라스나 금요일 실업률 수치가 너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탄탄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절대 안 내리겠죠. 그럼 국채금리는 또 튀어오르고 시장은 패닉에 빠질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내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치주나 배당주를 편입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거시경제의 파도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5,200선 붕괴의 충격부터 유가 급등, 다우 모만 시대와 나스닥의 조정,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한 동행까지 3월 30일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리포트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과 신흥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뛰는 세상입니다.
상식에 뒤집힌 해상이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이분법적인 투자 공식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 아닐까요? 2020년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진짜 안전을 담보하는 자산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실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